투자나 사업 등으로 돈 좀 벌었다는 소문이 나면 이상한 사람이 꼬여들기 마련이라고들 하죠. 오늘 다룰 이야기 역시도 그런 부류의 사건입니다. 1980년대 후반, 당시 일본은 버블 경제의 광란 속에서 큰 돈이 춤추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에 위치했던 투자자문회사 코스모 리서치라는 곳 역시도 대표의 뛰어난 투자 능력 때문에 꽤나 큰 돈을 만지던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의 대표 켄가쿠 카즈오라는 인물은 주식시장에서 한때 1조 원을 움직였었던 전설적인 투자자로 버블 시기의 주식시장에서 큰 손에게나 붙일 수 있는 키타하마의 풍우나라는 별명이 붙거나 30년에 한 번 나올 법한 큰 손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부신 성공 뒤에는 어둠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당시 켄가쿠 씨의 막대한 재산과 현금 이동에 욕심을 낸 범죄자들이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어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988년 1월 29일 결국 켄가쿠 카즈오 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 한 명과 함께 정체불명의 일당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범죄를 꾸민 자들은 3명이었습니다.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구미 소속의 전직 간부였던 29세 카와무라 케이조, 투자 자문업에 종사하던 36세 스에모리 히로야, 그리고 야쿠자 조직의 고문 역할을 맡던 윤경일이라는 인물이었죠. 비록 이들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범행의 시작은 스에모리였습니다. 당시 그는 주식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켄가쿠 씨의 재력을 노리고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고 자신이 알고 있던 야쿠자 카와무라에게 이런 말을 꺼냅니다. 코스모 리서치는 50에서 100억 원 정도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도쿄에서 오사카로 운반해. 이 돈 비자금이라서 설령 털린다고 해도 경찰에 신고 못해. 라는 황당하면서도 솔깃한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제안에 돈 냄새를 맡은 윤경일까지 합류하면서 이들은 마침내 켄가쿠 씨를 납치한 후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988년 1월 29일 당시 범인들은 코스모 리서치 직원인 32세 남성 와타나베 히로유키 씨를 납치해 강제로 차에 태워 한 맨션의 빈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와타나베 씨를 협박, 켄가쿠 씨의 자택 주소를 알아냈고 이튿날 새벽 오사카 토요나카시에 있는 켄가쿠 씨의 집 앞에 잠복, 그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이후 외출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려던 켄가쿠 씨는 갑작스레 들이닥친 새 남성에게 제압당했고 위협을 받아 차량에 탑승, 그대로 납치를 당한 것이었죠. 당시 범인들은 켄가쿠 씨를 맨션의 빈 방으로 끌고 갔고 두 손과 발을 비닐끈으로 꽁꽁 묶은 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현금 400만 원을 강탈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세 사람은 고작 이 정도 돈으로는 전혀 성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켄가쿠 씨에게 더 큰 돈 갖고 와 라고 협박했고 죽음의 공포에 몰린 그는 결국 지인인 빌딩 소유주에게 연락해 주식 거래 때문에 급히 자금이 필요해 라고 속여 10억 원 정도를 준비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빌딩 소유주는 시키는 대로 돈을 현금 가방에 넣어 켄가쿠 씨의 개인 운전기사를 통해 오사카 시내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 주차장으로 운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박을 받고 있었던 켄가쿠 씨는 기사에게 차키는 그대로 두고 가 라고 지시를 내렸고 이 말대로 기사가 현장을 떠나자 기다리고 있던 범인들은 차량과 함께 돈가방을 탈취했죠. 당시 범인들은 이 10억 원이라는 수익 중 카와무라와 스에모리가 각기 3억 5천만 원, 윤경일이 3억 원을 받는 식으로 분배했고 성공적으로 큰 돈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이들은 거액을 갈취한 강도 사건의 피해자를 그냥 풀어주면 반드시 훗날 보복이나 수사가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이들 3명은 켄가쿠 씨와 와타나베 씨 두 사람 모두를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카와무라 일당은 켄가쿠 씨의 목에 TV 케이블을 감은 후 3명이 힘껏 졸라 그의 목숨을 빼앗았죠. 그리고 현장에 함께 끌려왔던 젊은 직원 와타나베 씨 역시도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은 시신 처리에 나섰는데요. 1988년 2월 2일 카와무라와 윤경일은 윤경일의 명의로 빌려둔 히가시 오사카의
한 임대 창고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초대형 장롱 안에 넣은 후 여기에 콘크리트를 부어 시신을 숨겼죠. 그렇게 창고 안에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들어간 초대형 장롱 2개만이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범인들은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이 정도면 누구도 피해자들의 행방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들의 자칭 완전 범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윤경일은 손에 넣은 자금으로 자신만의 폭력 조직을 결성,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1988년 6월 19일 폭력 사건을 일으킨 데에 이어 6월 22일에는 다른 감금 사건을 저질렀다가 7월 4일 경찰에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윤경일의 체포 소식을 들은 카와무라는 엄청난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공범이 경찰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신들의 범행까지 밝혀질까 두려웠던 것이죠. 결국 다급해진 그는 건설업을 하는 지인을 끌어들여 창고에 감춰둔 시신을 먼 곳으로 옮겨 증거를 다시금 인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밤부터 이틀간 카와무라는 소형 크레인이 설치된 트럭을 동원해 장롱을 통째로 트럭 짐칸에 실으려 했지만 콘크리트 덩어리가 너무도 무거웠던 탓인지 운반 중에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두 덩어리 중 하나가 땅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고 안에는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죠. 결국 그는 콘크리트 덩어리 일부를 현장에 남긴 채 그나마 옮길 수 있는 부분만 싣고 서둘러 현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는 나라현 외곽의 골프장 건설 부지로 이 덩어리를 운반한 뒤 한적한 밤 몰래 땅을 판 뒤 시신을 묻어 유기했습니다. 당시 카와무라는 만약을 대비해 창고로 돌아와 몇 날 며칠을 보내며 남겨진 냄새를 제거하고 박살난 콘크리트 덩어리를 망치로 부수는 등 최대한 범죄를 숨기려 했지만 혼자서는 이 작업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결국 그는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던 윤경일에게 연락, 남은 뒤처리 좀 부탁한다 라는 말을 했지만 윤경일은 건성으로 대답할 뿐 끝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 때문에 사건의 결정적 증거물인 콘크리트 속 시신 조각은 유기 현장이었던 창고 안에 고스란히 남게 되었죠. 한편 범행 후 손쉽게 거액을 손에 넣은 스에모리는 투자 실패와 방탕한 생활로 순식간에 깡통을 차게 됩니다. 당시 그는 2억 원 정도를 주식에 투자했다가 날려버렸고 자신이 운영하던 투자 자문회사는 자금난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궁지에 몰린 그는 다시금 범죄에 손을 대게 되는데요. 그는 카와무라와 공모해 다른 증권회사에서 14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속여 넘겨받은 후 이를 판매해 현금화하려다 발각되어 결국 사기 사건 용의자로 경찰에게 지명수배를 당하게 되었죠. 한편 9월 3일 무렵 시신을 숨겼던 히가시 오사카의 창고 주변에서 지독한 악취가 난다는 주민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문제의 창고 안을 조사했고 핏자국은 물론 시멘트 용기와 받침대 그리고 각종 콘크리트 조각이 발견되었는데요.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즉시 창고 대여자의 신원을 추적했고 그 결과 윤경일이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참고로 이 시점에 윤경일은 보석 중 도주한 상태였고 스에모리, 카와무라 역시도 사기 사건으로 모두 도주 중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고 9월 22일 숨어있던 스에모리가 사기 혐의로 체포, 9월 29일 윤경일이 폭력 혐의로 별건 체포, 10월 6일 카와무라마저 체포되어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윤경일이 입을 열었고 이내 모든 유괴, 감금, 살인 및 시신 유기 행각을 자백했습니다. 이후 10월 18일 범인들의 진술에 따라 나라현의 산속에서 백골화된 피해자의 시신 2구가 발견되는 것으로 이들의 범죄는 명확해져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1995년 3월 23일 당시 법원은 카와무라와 스에모리에게 사형을, 윤경일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윤경일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그대로 확정되었지만 카와무라와 스에모리는 항소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이후 이뤄진 상고마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2명의 사형이 확정됩니다. 이후 카와무라 케이조는 계속해서 재심 청구를 하며 하루라도 삶을 연장해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2018년 12월 27일 두 사람은 사형 집행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윤경일은 지금도 무기수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카와무라는 사형 판결 이후 옥중에서 책을 집필했는데 이 책의 내용은 반성의 기미보다는 자신이 범죄에 이르게 된 배경을 가난한 성장 환경과 주변 인간관계 탓으로 돌리는 한편 범행을 주도한 주범이 공동 피고인이었던 스에몰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완전 범죄였는데 나머지 둘 때문에 실패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와타나베 씨를 두고 제일 태평했던 인간은 와타나베였다 라며 마치 그의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양 기술했는데 이런 표현은 죽음 직전까지 극한의 공포에 떨었어야 했을 피해자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서술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이 책들을 접한 독자들은 불쾌감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확천금,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일이지만 남에게서 빼앗는 방식은 늘 그 끝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